먼저 풀어봤나? 안 풀었지? 자, 지금 푸세요. 예제 1번 풀어보세요. 자, 푼 사람은 답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고, 음. 자, 신지도 빨리 이거 풀고, 이거 푸세요. 지금 고1 아니, 중3들은 아직 채점 안 했어요. 이거 끝나고 채점 바로 해서 바로 개인적으로 점수 올려줄게요. 자, 이거 빨리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저한테 답 알려주세요. 서원이는 그냥 앞에 번호 안 쓰고 그냥 쭉 답만 쓴 거지? 이거 나한테 보내준 거. 네.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떤 거냐면 A와 B의 대비적 특성이야. 그러니까 대조나 비교, 차이점, 공통점, 유추인데 요런 건 되게 쉽죠. 봐봐. 어, 수학은 본래 자연 관찰을 경험을 통해 얻는 실용적인 사실을 수집해 출발했다. 그 고대 그리스에 이르러 증명과 공리의 방법으로 도입이 확고한 체제를 갖췄기에 여기에 증명은 다른 사람을 설득한 위한 논리적 설명이고 공리적 방법은 증대된 수학 지식적 체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명이나 공리적 방법은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창의적 발상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리스 시대 이후 오랫동안 정체됨에 빠진 수학은 저명한 수학자며 과학자인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17세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들의 업적은 수학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을 많이 발견했고 케플러는 그 유명한 행성 운동 법칙 세 가지 모두를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한 현대 동력학과 현대 천체역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와 운동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미분적분학이라는 새로운 형태 수학이 탄생했다. 자, 옛 수학과 새로운 수학에 비교하면 옛것은 여기 이제 옛 수학과 새 수학 비교니까 옛 것은 고정되고 다른 색깔로 하면 되죠. 유한한 대상으로 고려하면 정적인. 자, 유한한 대상 정적인 반면이니까 이제 여기 새 것은 뭐야? 새 것은 새로운 수학이죠. 뭐야? 변화하고 무한한 데서 연관은 역동적이다. 그죠? 역동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세모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학은 자연의 발을 딛고 있을 때 현대 동력학이나 현대 천체역과 같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수학적 지적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자, 요거는 너무 쉽죠.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학은 어, 이제 정적이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 고정됐죠. 새로운 수학은 뭐예요? 변화하고 아주 무한한 대상이지.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1번이 맞네. 그래서 뭐야? 1번이 답이죠. 분석적, 종합적. 분석적. 사실은
새로운 수학이 더 분석적이죠. 예. 구체적, 간접적. 간접은 아니고 수학은. 비조직적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뭐냐면 서로 구분할 수 있게만 해 놓으면 정확히 답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인제 이거 거꾸로 인제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것도 좀 연습해 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쪼끔 더 수준이 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두 번째. 자 요거를 보기를 작나? 보이죠? 자 요거 한번 풀어 봅시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 적절시하는 것. A는 뭐예요? 생물학이죠? B는 인공생명론이죠? 그러면 생물학은 동그라미로 치고 인공생물은 네모로 쳐서 문제 쭉 한번 풀어 봅시다. 자 문제 풀고 바로 답을 저한테 주세요. 응? 2 번? 아이고 말하면 안 돼. 네. 요거 쉬워서 다 맞았네요. 자 봅시다 이것도.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이죠. 그 A는 생물학이야. 비교하는 거니까. D에는 뭐야? 인공생명론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어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 내면 되겠죠. 자 생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에서는 활력론을 거부하고 활력론 거부. 자 이건 빨간 게 생물학. 생명이 궁극적으로 생화학에 의하여 완전 설명 가능한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자들은 생명체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간주했다. 그죠? 이게 바로 생물학이죠. 예. 그러나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체를 하나의 복잡한 기계라기보다 이거 속지 마. 보다 오히려 비교적 단순한 기계다. 예. 단순한 기계의 그러니까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 예. 그죠? 집단으로 본다. 생명은 이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복잡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핵산이나 아미노산 따위의 생체 분자는 살아있지 않지만
그들의 집합체인 생물체는 살아있다. 요컨대 생명은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 나타나는 창발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창발적 행동. 그죠? 인공생명 능력. 창발적 행동은 인공생명의 핵심 개념입니다. 인공생명에서는 생명을 생물체에 조직하는 물질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물질의 정확한 방식으로 조직했을 때 물질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한 상호작용. 생체 분자들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생명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생체 분자를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게 하면 되는 결합 뭐 이런 것들. 인공생명에서 생명체의 행동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 대신 구성 요소를 모아서 행동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본다. 합성 요런 것들. 생물학은 생물학은 생명을 다양한 계층 구조에 의하여 구성된 하나의 생화학적 기계로 생화학적 기계로 보기 때문에 요 인제 기계로 본다는 거죠. 요거는 예 생명 생물학이죠.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까지 더듬으면 하향식이야. 생물학은 하향식. 예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물질을 분석해 가는 기제를 연구한다. 따라서 오로지 탄수화물을 의 생화학적 의존에 하는 생물학은 모든 생명체가 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역동적인 형식에 설명할 수 없는 한계,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에 반해 인공생명료는 생명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생겨난 특성을 보기 때문에 상호작용한 간단한 구성 요소를 모아 거대한 집합체를 만들어 상향식 방법이다. 예. 상향식 방법. 음? 이거죠. 파란 거. 요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행동의 합성을 시도하여 생명의 역동적인 형식을 요구한다. 역동적. 그죠. 역동적. 아직까지 아무도 규명하지 못한 생명의 역동적 과정을 인공생명에서는 설명해야 될 경우 생물학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공 생명론이죠. 자 그러면은 A는 하향식, B는 상향식. 자 맞죠? A가 뭐야? 생물학이죠. 생물학은 뭐라고? 빨간색 하향식. B는 상향식. 오케이. B보다 A가 생물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틀린 거. A가가 아니라 B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B가 더 강하죠. 그래서 답은 틀렸지. 2번이죠. B는 생명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그죠? A는 한계를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죠? A 한계 보완해 준다고 얘기했죠. 여기 나오죠. A는 생명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보지만 B는 단순한 기계로 복잡한 집단을 여기 나오죠. 네. A는 행동을 구성해서 분석하지만 B는 뭐 구성해서 뭐 합성한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대표 질문 5번째. 자 내용 전개. 이제 내용 전개란 뭐냐? 지금까지는 뭐였죠? 지금까지는 내용 어떤 제시문의 그 내용을 어떻게 보냐였는데 이제는 무엇에 대한 거냐면 어 구성 방식, 서술상 특징이야. 뭐 비교나 대조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전개 방식이라 그러고 논지 전개 방식이라 그러고 설득하는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문제야. 그죠? 구조에 대한 문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작은데 잠깐만 문제 안으로 볼까? 음, 그러면 이 현장 수업이 아니라 이게
자, 네. 자, 이거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다 했으면 저한테 답을 알려주세요. 네, 풀어보세요. 네, 다 또 맞았네요, 다들. 잘했어요. 자, 이거 한번 또 봅시다. 자, 우선 볼 때 이거를 이렇게 이거 제시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성 방식 이런 거를 물을 때는 구조나 이런 방식을 물을 때는 요렇게 미리 인제 여기에서 그 보기에서 5개 보기에서 그 힌트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뭐냐 인제 보기에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보세요. 화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화제의 중요성. 요런 거. 그리고 현상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데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정리했다. 또 필요할 때는 적절한 예를 들어간다.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못한 거. 그다음에 여러 관점의 이론을 비교하여 논의를 전개해 설득력을 높였다. 자, 여러 관점. 그다음에 추상적인 내용을 익숙한 경험에 비유하여 설명. 자, 그러면 이제 요 미리 그러니까 요 보기를 보면 미리 보면 아, 요걸 가지고 요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의 피부를 감싸고 있던 덮개 옷을 벗어 벽에 걸어둘 뿐 아니라 신체 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도구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으니까 뭐야? 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맞네. 3 번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안경이나 가발, 의치 등 모두 벗어 모르게 잠이 든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잠을 잘 때 옷을 본 행위 비슷하게 자신의 의식을 벗어 한쪽 구석에 치워둔다고 할 수 있다. 잠을 잘 때 의식을 벗었는데 두 경우 모두 우리의 삶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셈이 된다.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잠이 든다는 것은 평온하고 안락한 자궁 안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잠을 잘 때 태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잠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의식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 있으며 외부에 대한 관심도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첫 번째 문단을 딱 봤을 때 이 잘 모르겠고 현상이나 사실에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용어, 여러 관점 이론 아직 모르겠고 추상적인 익숙한 경험에 그죠? 추상적인 익숙한 경험의 비유 뭐죠? 잠을 자는데 옷을 벗어 놓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3 번과 5 번은 맞죠. 우리는 꿈을 자세히 관찰함으로 이러한 수면 중의 정신 상태에서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또 얘가 나왔죠. "우리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 꿈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것과 꿈의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물은 항상 꿈꾸는 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간단히 수면 상태 나르시즘으로 부를 수 있는데 어떤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 나왔죠? 간단한 용어 그죠? 용어를 설명하겠다. 맞네요. 그다음에 에 자 또한 사람은 오랫동안 신비로운 현상이 여겼던 꿈의 진단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을 설명하는 가능이 됐다. 꿈속에는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되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끼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감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꿈의 과장성 역시 꿈의 과장성 뭐 이런 용어들 나왔죠. 역시 외부 세계로 향하던 정신적 에너지가 자아로 되돌려지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꿈이 인간의 내면화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투사라고 한다. 이 용어가 나왔죠. 투사. 하는데 우리는 꿈속에 평소 억누르였던 내적 욕구는 컴플렉스, 강박관념 등 민감하게 느끼고 투사를 통해 외적 형태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또 얘가 나왔죠. 전인대에 살아온 사람은 쭉쭉쭉. 우리는 꿈의 중에서는 이처럼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바꿔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 그다음 잠을 방해할 정도 어떤 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대처하는지도 알게 된다. 뭐죠? 화제의 중요성을 제약이 뭐 마지막에서 그죠?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1 번도 맞고 근데 여러 관점 여기 보이지 않죠? 네. 관점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꿈에 대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없죠? 그러니까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네. 잘했고요. 자 하나 더 해 봅시다. 예제 2 번 예제 3 번까지 있네. 예제 2번 봅시다. 되겠다. 이거 좋은 문제네. 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우선 먼저 여기부터 보세요. 여기부터 논지 전개 방식들 쭉 보시고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 현상에 적용했다. 다양한 학설이 나온다. 정의 비교, 대조 예시, 여러 가지 특수 사례를 현상의 보편적 이론을 도출했다. 현상을 바로면 상관 주장을 대비한다면 절충적 관점을 제시했다. 자 우선 본문 보시고 제가 어 2분 뒤에 아래 것까지 다 보여줄게요. 자 읽어 보십시오.
내려줄게요. 저는. 예. 자, 자, 또, 뭐, 쉽죠? 봅시다. 자, 쭉 보니까 뭐요? 가설이 들어왔다. 가설. 그리고 학설, 다양한 학설. 그리고 정의, 비교, 대조, 예시. 특수한 사례부터 현상의 보편적 이론. 특수한 사례, 보편적 이론.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 그리고 절충. 자,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가 같이 을도 갑이 똑같이 행하라고 하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탄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이 드러낸다. 그러니까 상호주의란 나왔네, 그죠? 상호주의란 뭐죠? 정의. 예, 정의가 나왔죠. 정의. 예, 정의 이렇게. 상호주의란 이렇게 됐죠. 음, 그러나 탄리의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으로 밥그릇이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로 되없는 확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을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에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대로주고 말로받거나 또 말로주고 대로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한다. 서로 비교하고 있죠. 비대칭적 상호주의.
그건 뭐야? 비교. 또 그 두 개가 뭐야?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 또 뭐가 있어요?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나오죠? 뭐 행위자갑이 의리 소유는 쌀을 원하면 이렇게 서로 잠금을 사회적 영역이다. 이런 게 예시죠. 예. 그럼 쉽게 3번 정의 비교 대조시 설명할 수 있죠. 예. 뭐 다 상당히 다들 쉬운 내용들인데 요거 시간이 되나? 보고 싶은데. 빨리 해봅시다. 요거는 뭐 쉽기 때문에 답만 그래도 좀 맞춰볼게요. 보이죠? 자, 요거 예제 3번 빨리 해보세요. 오른쪽에 거. 응? 투?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념을 모르면 용어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기 용어를 잘 모르면 그죠?
문제 찾기 어렵죠, 답 찾기. 네. 답은 1번인데 2분 남아서 빨리 얘기할게요. 요거 자, 이건 뭐냐면 노래방이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으면 오랜다 하면서 노래방 쭉 얘기했죠. 그래서 노래방 얘기, 노래방 하면 이 노래방에 아이들이 노래방에 오고 노래방이 뭐 문화 강좌에서 쭉 얘기하면서 뭐 한 거냐면 특정 사례를 일반화시켰어. 그러니까 어 노래방에 있는 그 놀이 문화가 청소년 문화 뭐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사물 현상에 대해 관찰. 여기 뭐 사물 관찰 없죠. 시공간을 대비해 문제 원인을 시공간을 뭔 시 공간은 나오죠. 근데 시간은 없잖아요. 현상의 원인은 사회적 역사적, 사회적은 있죠. 역사적은 없죠. 대두되는 관점 소개가 그중에 하나 입장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야 오늘 그 퍼펙트하게 다 맞은 사람이 한 명 있네. 어? 누구냐? 서영이야. 뒷자리가 다 맞았어. 자 이렇게 독해를 구분해서 잘 여러분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어 금요일 날 뵙겠고 그 저기 신지, 서영이, 서원이는 제가 아직 채점을 못했어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도 있고 해서 채점해서 바로 제가 점수 올려드리고 틀린 번호는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